아, 오늘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일 날 이후에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안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이번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의심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먼저 베네수엘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하러 간다는 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다 나라와 관련된 발음은 다 옛날 발음이야. 이상해. 20년 전엔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가 있어요. 세르비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도미니언 회사에 보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엮었다. 거기에 대한 작업들을 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쿠바와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서버가 그쪽으로 새 나갔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관리를 비롯한 투표 관련된 서버들이 그쪽에 공유되거나 그쪽으로 접속한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과 중국인 건데, 지금은 사실상 중국이 강력한 배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이제 중국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연루된 의혹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음모론인가요? 아니죠. 음모론 이거는 아닙니까? 밝혀져 있는 거죠. 네. 네네. 다만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 물리적인 증거나 미국 수사기관에 공인이 없을 뿐이지 네. 이건 실제 있는 혐의입니다. 가장 먼저 중국에서 미국에서 쓰여진 투표용지의 가짜 투표용지들을 만들어서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생산자에 관련된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 안에 중국 안에서. 내부 고발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공산당 원로 자제인데 그 신분을 밝혔으니까 뭐 올레르 비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원래 중국 공산당 당원이던 아버지 밑에 있다가 아버지가 처형을 당해갖고 지금은 이제 그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발한 건데 광둥성이라고 그러면 이해하시죠? 뭐 상하이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이른바 말하자면 가장 개방이 빨리 됐던 중국에서 가장 개방을 먼저 했던 시진핑의 아버지가 성장으로 있었던 시종신이 성장으로 있었던 광둥성이 있는데 이 광둥성 안에 그러니까 인쇄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7월 달부터 한 50만 장씩 이 대선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위조해 가지고 약 500만 장 이상을 보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미국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왜냐면 이 투표용지에는 말하자면 홀로그램 마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에 들어가는 그 정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홀로그램 마크가 없어서 이거는 못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캐나다와 멕시코로 보내서 거기에서 홀로그램 작업을 해갖고 미 본토로 유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증거로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그 공장 관계자들이 주문자하고 나눈 대화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 공개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국경을 넘는데 관련된 증거를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확보했다라고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증거로 제시됐거나 뭐 어떤 제품이 중국산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 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의 운전면허증을 위조를 해가지고 가짜 신분증들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했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이제 미국에서 중국제 가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유통되는 사례가 전체 15% 가까이 된답니다.
그만큼 가짜 신분증들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수출 효자 상품 중에 하나인 거야. 헐. 그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공인 절차가 어렵고 혹시 뭐 음주운전이나 뭐 여러 가지 마약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면허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면허증을 위조해서 만들어 주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 장 이상의 운전 면허증들이 위조돼 갖고 이게 부재자 투표를 위한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나 역외 투표. 내가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나 여기서 투표하고 갈래요. 라고 해갖고 이런 역외 투표용으로 쓰이는 용도로 해갖고 한 200만 장 이상이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2020년에만 약 6만 장 정도의 가짜 면허증들을 공항 세관에서 이 적발한 사례가 실제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이렇게 유입된 게 200만 장이 넘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 네, 그래서 올해 8월 달까지 실제 압수한 건 5만 장에 불과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 사례들은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VOA라고 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방송에서 꾸준히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주에서 20만 장에서 50만 장 이상을 이 가짜 신분증으로 해갖고 부정 투표를 했던 거에 대한 FBI가 조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중국제가 이제 워낙 싸고 잘 만드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이걸 뭐 디지털 기계를 통해 갖고 검사해 본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부정에 중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로 이제 도미니언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도미니언. 네. 그거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투표 개수기죠. 투표 계속이. 네. 이게 이제 애초에 이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웃긴 거지. 이 개표기를 안 쓰는 캐나다에 본사가 있는데 자본은 민주계 인사들이 주로 대고 프로그래머하고 프로그램 개발자는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직원들은 100명 이상이 세르비아계인이고 토론토에 있는 사무실은 조지 소로스가 쓰는 사무실하고 같은 건물인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은 클린턴 재단 출신이다. 뭐 이런 하여튼 도미니언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너무 많이 섞여 있는데요. 뭔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도미니언 개표기를 제작하는 과정 안에서 중국의 북경 대학이 설계를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부품들 중에 터치스크린, LCD 같은 광학 제품들하고 인공지능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는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중국산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기계들의 IT 인프라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매니저가 앤디 황인데 전 차이나텔레콤 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문회에 와서 개표기가 CEO가 직접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도미니언을 씀으로 인해서 이 도미니언이 이번에 전체 미국 주 중에 33개 주에서 개표기로 쓰였고 이번에 개표된 숫자의 40% 이상을 도미니언 개표기가 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 개표기를 통해 갖고 어느 정도의 부정이 일어났을 거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트럼프 측이나 이제 이 비주류 언론인 이 탐사보도팀이 하는 얘기는 일단 사망자 투표가 1,500만 표 이상 이루어졌을 걸로 계산을 해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 1,500명 이상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생년월일 대조나 실명 대조를 이 기계가 패싱시켜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꿔치기 한 표. 바꿔치기 한 표가 최소 3,800만 표 이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 사실이라고 치면 전체 개표한 숫자의 약 15% 이상을 얘가 트럼프 표로 바꿔쳤다는 거야.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이 도미니언 개표기들의 동작 과정을 전부 다 포렌식을 해갖고 디지털로 다시 찾아야 돼. 이
동작했던 타임별로 해갖고 이 작동에 관련된 거를 아유 어떻게 찾아 이걸? 아니 이게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왜 포렌식을 해야 되냐? 각 주의 개표위원들이 지난달 30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다 포맷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포렌식을 하기 전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 발렛이라 그래갖고 이게 이 투표용지 맨 위가 바이든이잖아. 대통령 후보가 바이든. 그 밑에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 지방의원까지 적으면 10개, 많으면 20개 정도를 찍게 돼 있어요. 예,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죠. 길게 나와서 바이든만 찍는 게 아니라 다 그렇죠, 나머지를 다. 찍게 돼 있는데 딱 바이든만 찍힌 표가 약 1,100만 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러 가고 나머지 사람 민주당 사람 하나도 안 찍고 바이든 하나만 딱 찍고 집어넣은 표가 1,100만 표 정도가 집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트럼프도 나오긴 했지만 네. 트럼프도 그런 거 있겠죠. 나머지 사람 모르니까 기권 처리할 수만 있지만 바이든 측에서 나온 표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개표기까지 사실상 중국하고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FBI나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더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에 중국에서 선거 한 달 전 10월 8일 날 4억 달러 이상의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 왜 중국에서 자금이 4억 달러가 들어왔냐는 거지. 2년 전에도 2억 달러가 들어온 적이 있다는 거야. 도미니언 중국 자금이. 그럼 토탈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6억 달러 이상의 돈이 도미니언으로 들어왔는데 이 돈이 어디 쓰였을 거냐는 거지. 이러한 소프트웨어 조작이라든지 이걸 사용하게 하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들 또는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매수 이렇게 쓰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회사가 카나다 회사고 중국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중국이 이만큼의 큰 돈을 보낸 아무 이유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그 돈이 들어온 거는 이제 제일 큰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도미니언은 이게 그 펀드 회사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카나다에 있는데 실제 주인은 뉴욕에 있는 스테이플스 스트리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펀드 자금이 그 이제 소유주인 거야. 그러니까 회사는 카나다에 본사가 있는데 소유주는 뉴욕에 있었던 거야. 찾아보니까. 근데 뉴욕에 있는 USB 증권의 분사, 뉴욕 지사에서 4억 달러를 송금을 해줬다는 거죠. 그럼 USB 증권이 뭐 하는 회사냐를 좀 알아야 돼. USB는 그 스위스의 오래된 은행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돈 세탁 같은 거 굉장히 잘하고, 우리나라의 5035의 아버지가 거기에 기탁했다는 금괴. 헐. 이게 이제 USB에 은행에 있다 그래갖고 한때 그 비자금으로 그 금괴 일부를 갖고 들어와 썼다 그래갖고 USB 금괴라고 또 굉장히 유명하던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건 뭐 USB는 저기 컴퓨터에 꽂아 쓰는 저장 장치고요. 죄송합니다. UBS라는 은행은 원래 스위스계 은행이에요. 근데 이 스위스계 은행이 중국에다가 UBS 차이나라고 하는 은행을 분점을 낸 거야. 응? 이 분점을 내면서 스위스 지분은 25%만 소유를 하고 나머지 75%를 중국에 있는 법인들이 이 돈을 출자를 해가지고 홍콩에 회사를 세운 거예요. 홍콩에. 예. 그래서 이 회사에 또 주주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주들은 UBS 베이징이라 그래갖고 이 베이징에 또 별도로 이 회사를 관리하는 모기업이 따로 있어. 그리고 이 모기업의 이사들이 대부분 방금 설명했던 이제
이 USB 증권이라고 하는 투자 증권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게 뉴욕에 지점이 있고 그리고 USB 캐피탈의 UBS. 이사가 UBS라고요. UBS 북경의 그 이사가 네. 뉴욕에 있는 BS. UBS 투자증권의 이사를 겸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돈이 4억 달러가 오고 갔는데 11월 30일 날 이 이사들 15명 중에 13명이 이름이 바뀌어서 경영진들이 어디로 싹 달아났다는 거야. 중요한 건 이마만큼의 돈이 들어온 데 대해서 이 돈이 실제로 들어왔던 게 미국 증권위원회에 신고가 됐고 왜냐면 해외 송금이니까 이 돈이 어떤 용처냐 매입을 한 거냐 지분을 사들인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 다 공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왜? UBS 은행은 공적인 공시 의미가 나 미치겠어. 공적인 공시를 해야 될 금융기관이지만 UBS 투자증권은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개인 회사를 통해 가지고 4억 달러를 10월 8일 날 쏴준 거야 이쪽에다가. 그래서 이 거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뒤를 추궁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미니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서버 얘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베이징 서버 얘기 저기 프랑크푸르트 서버 얘기는 빼고 이 기계들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운영 자금들이 중국하고 연관돼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5대 교류 사업의 전면 중지라 그래갖고 학술 교류, 민간 교류, 여행 교류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던 교육 교류, 역사 교류 이런 것들을 추진하던 중국이 돈을 대고 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종의 그 세미나 같은 거죠. 정기적인 세미나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규모의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면 이 안에서 어떤 악의적인 짓거리가 일어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백해무익한 교류다 그래갖고 이 5대 교류를 이제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인권 문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홍콩, 신장, 티베트 등에 일어나는 인권 침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걸로 해갖고 이걸 인권위에 이제 다시 제소를 하면서 일종의 국제제재를 취하겠다라고 한 자세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건데 미 국무부가 그동안 미국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공산당 당원이나 직계 가족들한테만 주던 미국 방문 비자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금지시겠죠. 이게 10년짜리래요. 10년. 이게 공산당 등록을 하고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왕래를 할 수 있는 B1, B2 비자가 있었는데 이거를 1개월로 체류 기간 1개월에 한 번만 하고 갱신해야 되는 걸로 규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 내 공산당이 9,200만 명이에요. 등록 공산당원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 공산당원들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죠. 거기에 이 사람들 직계 반계 가족들 있잖아. 이미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나갈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약 2억 7천만 명의 중국인에 대한 비자가 끊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굉장히 까다롭게 앞으로 발급을 함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그 활동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중국 공산당 안에서 좀 그 악질로 찍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인권 탄압 행위를 했다는 게 지금 이제 홍콩의 행정장관 그 캐리람 같은 사람 이런 주요 그 당간부들 이와 홍콩 문제에 연관된 당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끔 금지를 추가로 때렸어요.
그리고 이 인원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간부들 중에 쟤는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아 또는 미국에 위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를 때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국 여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연관된 어떠한 금융 계좌나 심지어는 BC 비자 카드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외국의 돈을 못 보내게끔 만들어버리는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그동안은 좀 봐줬던 그 미국과 협업해오고 있던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 거래 금지, 핵심 기업 제재가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SMIC라고 중심고지라고 하는데 미국한테서 이제 파운드리 기술을 받아가지고 위탁 생산을 하던 SMIC라고 하는 업체의 모든 그 생산 공정을 앞으로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하청이 가지 않게끔 이걸 금지시켰는데 이건 단순하게 매출을 못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던 이 회사의 기술적 설계 능력이라든지 노하우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함으로써 사실상 고급 반도체에 대한 생산기를 막아버렸다는 데서 엄청 큰 거예요. 그 기사를 보니까 나스닥에서도 이거를 제외시켜 버렸네요. 주가 지수에서 완전히 네. 없애버렸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한 기업들은 미국식 그 회계 감사를 받아가지고 매년 발표하게끔 제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니들이 회계 계산해갖고 마음대로 발표하면 안 돼. 미국에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들 통해 갖고 제대로 된 회계를 해갖고 공개를 안 하면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었던 중국 기업들도 전부 퇴출. 이렇게까지 초강도의 어떤 제재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제재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18일 날 계엄령을 때리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제 때릴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양국 관계는 사실상 준전시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뭐 함대를 출동시키는 건 아니냐,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시진핑과 트럼프의 일종의 이해고리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인 겁니다.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의혹은 뭐 충분한 뭐 물리적 증거와 의혹의 정황이 있고 앞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씹어 나갈 거지만 이게 팩트가 돼서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만족하고 미국의 사법기관들이 인정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송금 영수증이라든지 그렇죠. 이와 관련된 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돼야 되는데 중국이 아니다. 근거 없다라고 잡아떼면 이거는 서로 양측의 주장이 말 그대로 부딪히기만 하는 것뿐이고 이제 이러한 증거로 갖고 계엄령을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안에 이제 반 트럼프 파들은 또 저 말도 안 되는 모함 해가지고 저걸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일 시작된다고 치면 양국 관계는 굉장히 나빠질 수는 있는데 자,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내부 권력 강화를 위한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결돼 있는 이 커넥션들은 시진핑이 엮은 게 아니에요. 아니구나. 과거에 민주당 정부가 개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장점이 나고 짜옹을 해갖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완전히 중국 경제를 국영 기업과 함께 점점 먹을 때 그때 연결된 고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이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심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어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만 3천 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아. 모모토 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음.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USB 은행 같은 경우에도 UBS. 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이쯤 되면 네. 그 은행이 이름을 네, 그 바꿔야 은행이겠거니 돼요. 생각을 해 이름을 주시고요. 바꿔야 된다. 유은행, 유증권. 네, 그 유은행, 그 유은행이 만들어진 목적도 사실은 중국 안에 있는 그 정치인들, 고위 정치인들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해외 유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권한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말하자면 중국 돈을 자유롭게 꺼내서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외국계 은행이 바로 UBS 은행이기 때문에 이 은행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여기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던 애들이 상하이방 장점인을 비롯한 장점인의 가족들과 그의 따르고 있던 식솔들 내지는 관련된 권력자들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내용들을 폭발시킴으로 인해 갖고 얘네들에 대한 해외 자금의 동결.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미국 애들이 여기서 이 은행 통해 갖고 들어온 중국 자금을 동결해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물론 나는 시진핑도 일부는 들어갔을 걸로 봐. 왜냐하면 이거를 설립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왕치산이거든. 왕치산이면은 또 이 시진핑의 동네 형. 동네 형이자 사실상의 2인자였는데 그렇죠. 최근에 왕치상이 숙천을 당했어요. 공식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거니와 또 그 왕치산의 재산 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은 늘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왕치산만 빼고 나면 시진핑은 일부 자기 돈도 있겠지만 요거를 터트림으로 인해 갖고 또는 미국이 이걸 갖고 압류를 해서 그 돈을 뺏어줌으로 인해 갖고 국내에 있는 반시진파의 재정을 완전히 고갈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시진핑도 그 바이든 도움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바이든이 와갖고 자기 그 반대파들, 그러니까 이른바 그 4대 용으로 불렸던 시저하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4대 비리 세력들, 시진핑의 정치 권력과 관련한 경쟁자들을 숙청하는데 그 정보를 바이든이 제공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많이 덕을 얻은 거야. 그리고 그 후로도 관계가 너무 원만하고 좋았어. 그래서 남중국해 분쟁이 있을 때도 남중국해 건설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가갖고
오바마랑 바이든 만나가지고 나 남정국회 인공섬 좀 해도 될까? 안 돼. 그래서 3일 있다가 한 10억 달러를 보내요. 그래서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미국이 거기서 인공섬을 짓는지 뭘 하는지 관여를 안 해줍니다. 그때도 모종의 썸씽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민주당 계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금들이 사실상 중국계 기업의 기부금이란 사실을 따져놓고 보면 그동안 20년 이상 투자를 해왔던 미 정계 안에 있는 커넥션들을 사실상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적을 저지른 거지만 반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저질 수 있는 상황하에서 지금 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거지. 다만 심각하게는 가지 말자 우리. 전쟁 상태나 무슨 대대적인 교역 금지 이런 걸로 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상하이방을 던질 테니 너는 이걸로 바이든을 잡아라 라고 하는 천에서 이게 충분히 협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야. 이와 같은 중국 내 기류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오상 은행이라고. 바오상 은행. 네, 바오상 은행이라고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금융 재벌이 있었어요. 화샤생명보험, 태난생명보험, 신스다이 신탁, 신화신탁 이래가지고 고성증권 이런 것처럼 나이 25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금융 기업을 만들어냈던 밍텐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거든. 이 회사의 사주가 샤오자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중국 상하이방의 자금 세탁 내지는 은닉 작업을 도와준 사람인 거야. 근데 얘를 작년도에 체포를 하고 밍텐그룹 자체를 국유화한 다음에 올해 파산을 시켜버렸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안 살려주고 파산을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예금주들이 전부 다 거지가 된 거야. 근데 이 거지가 된 주주들 중에 제일 큰 애들이 상하이방일 거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제가 어려우면서 계속해서 국영기업들이 자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화천자동차로 해서 심양에 있는 최초의 합작 공장 자동차, 최초의 국산 자동차 공장이 부도가 났어. 근데 이걸 안 막아줬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신용등급이 AAA, 트리플 A였는데 이거를 안 막아주고 부도를 내버려갖고 지금 청산을 하고 있거든. 똑같은 경우로 지금 칭화윤이라고 자기가 칭화대학교에 자기 후배겠지다. 선후배 학벌들을 동원해서 만든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막아주고 공산당원을 보내갖고 이거를 CEO로 바꿨단 말이야. 이게 뭔 뜻이겠냐고. 상하이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국영기업들은 전부 다 파산시켜버리고 자기하고 연관 있는 국영기업들이나 신규 기업들한테 그 일거리를 몰아주면서 얘네들의 돈 자르기, 그러니까 돈줄 조이기를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돈이 내 돈 아니고 상하이방 돈이야, 장점인 돈이냐, 민주당이랑 단합한 무리들 돈이야 라고 하면서 트럼프한테 던져주게 되면 트럼프도 여기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중국을 그렇게 모질게 막 잡아먹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양측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강화되게 되면 트럼프는 일단 민주당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서 진짜로 자신의 목표대로 3선을 도전을 할 수 있는 꿈도 꾸게 되지. 당연히 이번 선거는 이긴 거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사사건건 물고 들어지는 장점인 세력들을 꺾어버림으로 인해서 내후년에 2022년도 이후에 10년 격대 지정을 안 하고 자기로 해갖고 계속 권력을 자기가 주석으로서 계속 주석을 해먹을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기반도 닦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안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간에 빅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 도미니언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 인사한테 건너간 장부들이 이미 트럼프 측 법률팀에 전달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빌미로 해갖고 내란이다, 중국이 돈을 대고 민주당에 있는 인사가 이렇게 돈을 받은 증거가 있다라는 걸 해갖고 18일 이후에 언제든지 계엄을 때려갖고 얘네들을 전부 다 군사법정에 쳐넣어버릴 수 있는 일종의 무기를 트럼프가 쥐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의 주류 언론을 주로 그러니까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의 돈을 장악하고는 유대인, 거대 유대 자본들하고도 척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이 시진핑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고요. 시진핑의 기본적인 지지 박영은 아버지 때부터 친했던 화교 자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자본의 득을 본 게 그건 사실 없어. 그렇지. 시진핑 집안은. 그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을 휩쓸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돈 많은 부자들의 대부분은 이 장점인하고 합작해갖고 개방 개혁 시대 때 미국 자본을 빌미로 떼돈을 벌었던 놈들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사실 시진핑은 다소 아프겠지. 미국하고의 그 원만하게 잘 유지되던 관계라든지 미국에서 돈을 벌어오던 알짜 기업들의 일부 잃는 데 대한 아픔은 있겠지만 이 기회에 나를 중심으로 금융 권력을 재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문제는 그 유대 자본이 미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시진핑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유대 자본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협이 불가한 사안인 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월가에 있는 자본은 미국 안에서 트럼프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돈 장사를 못 합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 돈을 갖고 돈을 벌어먹으러 갈 수 있는 유일한 신천지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하이방에 지배받고 있었던 미국, 이렇게 중국 안에 그 금융 사업을 트럼프가 밀어주는, 트럼프가 이 사람은 봐줘라고 소개해주는 그 금융 자본하고 갈아탄다고 하면 네. 사실상 미국 안에서의 타격은 별로 없는 거야. 미국 금융시장 안에 타격은 없는 거죠. 타격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미중 그 무역 전쟁 벌어지면서도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융 금융 개방이었죠. 개방이었어요. 근데 그 예. 금융 개방을 시진핑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안 되고 근데, 버티는 이유가 뭐냐? 기존의 금융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부자애들이나 은행애들이 못해. 그렇지. 죽어라고 하고 있다는 거고 걔들이 상하이 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쳐내고 나면 무주공산이 된 그 지역은 시진핑이 쥐고 있는, 시진핑 얼마 전에 등소평한테서 뺏었던 등소평 사위의 금융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나 지금 이제 파산해서 정리하고 있는 이런 국유화된 금융기관들이 안방보험이나 안방은행 같은, 그리고 앞으로 그 생겨나게 될 신규 디지털 은행들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권력을 쥐게 되고 거기는 시진핑이 꽂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유럽이나 뭐 이런 일본 같은 지역에서도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 얘기했잖아.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 화폐로 전환한다고. 양쪽 국가가 다 전환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이 동시에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한 화폐 제도를 개혁하게 됨으로써 국제적인 거래 안에서 이루어지던 달러의 지위가 폭락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비한 충격파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낸시 펠로시를 위시한 오랫동안 함께 손잡았던 그 미국 인사이더 정치인들을 일정 선에서 그냥 버리고 꼬리 자르게 하는 식으로 버리고 유대 자본이 중국과 적절한 선에서 뭔가를 도모할 수도 있는 완전히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민주당 세력들과 중국과 얽혀져 있었던 네. 그 뭐라 그럴까 와우. 커넥션이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반체제
중국인들 있잖아요. 음. 끊임없이 시진핑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안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전부 다 그 추방 내지는 와우. 색출이 돼가지고 어. 들어갈 와우. 거고 와우. 이런 작업이 이 말하자면 시진핑이 좋아하는 여우 사냥이죠. 여우 사냥. 아이고. 와. 반 시진핑 언론이나 이런 조작 세력들도 한꺼번에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포크타임스도 결국은 반중국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포크타임스는 중국 자본이 만들긴 했지만 반중국 언론이 지금 트럼프 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뭐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을 연락에 까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언론사들이 가치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게 되겠죠. 와, 네. 야 지금 완전 엄청 치열하게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최근에 그래서 중국에 이제 교수 한 놈이 있어요. 네. 어, 교수 한 놈이요? 뭐예요? 네, 중국 인민대의 D 무슨 교수더라? 디동성이라고 하는 인민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진핑의 책사로 불리는 인물이야. 시진핑 정책 관련에 대한 어떤 입안에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난달 28일 공개 강연회를 열고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과의 사이가 좋았던 거는 미국 정계 내에 중국 일을 봐주는 라펑형 오래된 친구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갖고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싸울 일이 없었다. 근데 트럼프가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되면 미중 관계는 좋아진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연을 중국에서 하고 이거를 자기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갖고 이게 유튜브를 타고 이제 미국 폭스뉴스나 뭐 미국 그 트럼프의 어떤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리트윗이 되면서 봐라 민주당하고 지금 미국이 연결 관계가 있지라고 해갖고 엄청난 큰 그 파고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관련된 그 당시에 동영상들이 한꺼번에 삭제가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실질적인 증거다. 미국 민주당과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연결 관계에 대한 증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교수가 시진핑 사람인데 정말 의도 없이 이런 강연을 했을까? 에이, 그리고 그런 내용을 흘렸을까? 에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준엄한 시기에 28일 날 이런 얘기들을 공개 강연을 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아유, 자기 의지로 그냥 자유롭게 학문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중국 내에.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자세한 회견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실명도 등장을 하고 그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착 관계를 굉장히 신랄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국가 기밀일 수 있는 내용인 건데 당연하죠. 이것들을 겁없이 풀어놓고 이것들이 미국 주류 언론이 아닌 비주류 언론을 통해서 확산이 돼갖고 중국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를 푼 데 대해서 이걸 중국의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진핑 특근에 실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나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에이. 바이든은 손절매 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 트럼프가. 트럼프가? 시진핑이. 그래서 시진핑이 끝까지 그 통화를 안 하다가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 시진핑이 그러면은 좀 바이든을 믿어주는 건가? 바이든은 그죠. 우리나라 언론 올인을 다 한 그렇게. 건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 안에 시진핑을 의지하고 믿고 있던 애들한테 보여주는 제스처고 뒤로는 등에 칼 꽂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시진핑의 입장이라는 거야. 아이고야. 지금 낸시 펠로시는 바이든을 어떻게 앞세워가지고 나는 좀 살아보고 나의 수족들은 어떻게든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낸시 펠로시가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그 3인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인수위원회에서 3대 3인데 결국은 부결이 돼갖고 그러니까 당선자로서의 그 인증을 거부했잖아. 근데 순순히 그거를 인증을 해주고 아무 말 없이 뒤로 빠졌다는 것도 나는 원래 이 사람 성격으로 봤을 때 아니 이 할멈이 왜 아무 말 없이 그러면 안개이고 끝났지? 낸시가 너무 조용해. 너무 얌전해. 지금 어? 너무 조용해. 나는 너를 반드시 끌어내릴 거야. 선거 결과에 틀림없이 너는 떨어질 거야. 막 이러고 2달 전부터 막 예언을 해대던 사람치고는 지금 선거가 끝났고 니들이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에도 얌전하거든. 그러게요. 왜냐면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 저격수로 명성을 쌓았어요. 그걸로 본인의 이미지를 메이킹을 했단 말이죠. TV에 나가서도 일부러 그 생중계되는 화면 앞에서 트럼프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랬단 말이죠. 트럼프 뒤에서 쫙 쫙 하고. 찢는 것도 하고. 근데 그런 쇼를 한 이유가 뭐냐면 나 정도 돼야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나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마. 나나 되니까 이게 가능해를 계속 보여주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진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 지역구 안에 두고 따까리로 불리던 카말라 해리스를 상하원의원 시켜서 지금 부통령 후보를 만든 게 낸시 펠로시잖아요. 그렇죠. 낸시 펠로시는 부정선거를 획책했을 가능성도 높고 이 이후에 오바마하고 같이 바이든은 치매로 몰아버리고 카말라 해리스를 앞세워갖고 하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단 말이야. 아이고야. 근데 이게 이렇게 강한 저항이라든지 증거에 의해 갖고 지금 여론이 뒤집힐지를 몰랐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몸담았던 수십 년간의 미국 정계는 트럼프 같은 또라이는 없었거든. 그렇지. 어. 근데 난 진짜 그 이번 트럼프의 선거 이후에 발빠른 행동들, 특히 국무부라든지 또 FBI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발빠른 지시와 법률적 대응과 인사개혁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언론 다루는 방식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의 이 계획은 트럼프 정말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몇 년 전, 4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이걸 거야.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역시 즉흥적이야. 와, 지 말 안 듣는다고 사람 바로 잘라버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게다가 또 하필이면은 그 낸시 펠로시의 어떤 정치적 텃밭이라고 하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크리스틴 팡이라는 이제 중국 여 간첩 얘기가 또 막 그렇지. 나온 거잖아요. 최근에 중국 여관첩 얘기가 또 히트를 치고 있지. 네. 히트다 히트. 왜 이런 게 히트 갑자기 나왔을까요? 예. 하필이면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그랬대네요. 예. 그렇죠. 샌프란시스코가 주로 네. 낸시 펠로시가 20선 하던 동네이기. 있어. 아씨 무슨 와. 20선 하던 동네이기도 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검사 생활했던 데가 그 데가 자리인데 거기죠.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간첩이 일을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게 다 가능할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좀 그런 점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여기는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예. 백악관 주치를 하던 그 의사가 이번에 하원 의원에 그 당선이 됐어요. 네. 공화당 측으로 하원 의원 되자마자 바이든 건강에 문제 있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 주치였거든. 청와대다. 백악관 안에서 오바마랑 그 바이든을 늘 지근거리에서 검사해온 주치의였단 말이야. 네. 이 사람이 바이든 지금 상태 심각하게 안 좋고 이미 전번 정권 때부터 안 좋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사람이 그냥 의사면 이런 얘기하면 면책특권 없어서 그냥 날아가는 건데 당연하죠. 지금 하원의원 당선자 신분이거든. 이래저래 바이든은 안 되는 케이스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튼 중요한 건 계엄령이 있으려 그러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중국이 악역을 해줘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양측 간에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털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시진핑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내가 입는 내상보다
내 적들이 입는 내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양쪽 입장에서는 패싸움이라고 해도 그렇게 피해가 클 수 있는 패싸움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 안에서 지금의 양측 간의 밀월 그리고 계엄령의 실시 그와 관련해서 연관자들의 대대적인 숙청이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송작가 TV에서 유일하게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 이렇게 되려면 내일 선거인단 투표부터 안 돼야 내일 되는데. 일단 선거에 투표 못하게 되는 거고요. 와, 만일에 이제 진짜. 이걸 투표를 했다라고 나 왜 이렇게 어느 떨리죠? 한쪽에서 네가 왜 떨어 강 건너 불구하면서 저는 제가 떨려요. 야 누가 한다 그래 갖고 니네 집값에 아무 영향이 없어. 그냥 구경만 하고 맞는데. 그냥 즐기면 돼. 아니 맞는데. 왜 얘를 집값 따위에 목숨 걸어서 미국 대선에 벌벌 떠는 애로 만들어요. 그거랑 상관이 없죠. 아 그럼 네가 두려울 게 뭐 있어? 아니, 그게 위 송- 대선 결과 송 작가님. 송 작가님을 걱정해 네. 주는 거죠. 아 나? 네. 괜찮아 나 친구가 이방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별 걱정 나. 이방가가 고소한대요. 정말? 네. 아닐걸.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고소할 수가 있어? 내일은 윤석열 징계위원회와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정리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거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팩트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작가가 일방적인 내피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국영기업이 자빠지고 디폴트 나고 그럼 중국 경제 어렵다고만 보는데 왜 어렵냐를 봐야 된다는 거지. 경제 주체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되게 웃긴데 포샤님이 이방카한테도 피땀 눈물 보내셨냐고. 배송비가 많이 나와서 못 보냈습니다. 네. 해준 게 뭐냐? 네. 세상에. 해준 게 해준 게 뭐야? 해준 게 피땀 눈물 보낸 거였어? 네, 아무튼 이분들이 다 이렇게 네. 센스가 정말 있어. 정말 대박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네. 제 방송 제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쵸. 네? 지금 솔직히 낸시 여사하고 지금 카말라 해리스하고 연관관계를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송 작가 TV에서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안에 모든 미국 민주당의 적폐가 똘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지금 따져놓고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거는 다 이런 거 같아. 오래된 썩은 정치, 구태 정치의 모습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고 똑같아요. 가장 큰 협소자는 결국 언론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다 알면서도 이것들이 예, 찌꺼기 얻어먹으려고 달라붙어가지고 하이에나처럼. 예. 근데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야.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주류 언론의 폭격에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론이 포기를 했을 텐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 그 변곡점이 넘어서니까 정말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만큼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기우면 기울수록 급속하게 트럼프 지지자층의 힘이 쏠리고 바이든 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루속히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손절하려고 하는 전략이 생기면 1월 20일 날 떳떳하게 백악관 입성할 수 있다니까. 자꾸 청와대네. 네. 영한 네이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 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 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 작가님이 하신 얘기들을 쫙 들으시면은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 뉴스를 보실 때 이게 분명히 그냥 뉴스 기자들은 송 작가님과 같은 그런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사만 쓰거든요. 받아 쓰는 놈들 네, 그냥 회원가입해. 그냥 뉴스만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실은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럼요. 거라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지난 한 달 반 동안 계속 달려가고 있는 우리 땡트 뉴스의 가치가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고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알고 깨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추천이 안 돼 갖고 구독자가 안 느는 거지만 괜찮아. 충분히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왜 사실 우리 구독자들은 동접자 5,000명이 넘어가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구독한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방송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 채널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가 높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급속도로 갑자기 구독자가 확 늘어났다고 하면은 저는 그 구독자들 숫자가 갑자기 늘어가는 그 숫자에 허수들이 꽤 있을 거고 그 허수들이 의외로 이렇게 조금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송작가 TV 제작진들 간에 잘 이렇게 연관돼 있다, 연결해 오던 그 관계 자체가 약간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예.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럴 수 있어라고 조금씩 시야가 넓어지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별로 믿진 않는데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여차하면 확 내가 여기 분위기 흐려버릴 거야 하는 사람들은 저는 많이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우리 스프레더분들이 잘 찝어서 처리하고 계시니까. 네. 네. 네.